첫 번째 발표를 하게 돼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그 가불관계와 불평등이라는 주제로 잠깐 이야기하고, 혹시 제가 토론 질문들은 준비해보지 못했는데요. 혹시 더 함께 토론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책의 일부분인데요. 먼저 저는 꾀제제 분단장이고요. 사실 책의 가장 마지막에 에필로그에 제가 이 꾀제제 분단장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그냥 잠깐 읽어보고 제 소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때 짜장면을 배달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짜장면 요리사였고 작은 중국집을 운영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햇살 가득한 운동의 날, 한쪽에서는 릴레이 달리기가 펼쳐지고 다른 쪽에서는 박 터트리기가 한창이었습니다. 운동장의 날선 스피커 소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재수 학생은 빨리 집으로 오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불이 나게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일손이 딸려서 어쩔 수 없이 불렀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중국집이 가장 바쁜 날은 운동회, 어린이날,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5학년 때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5학년인 아들 녀석을 보면 내가 저 즈음에 어떻게 오토바이를 탔을까 싶어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골목골목을 도는 순간마다 가슴이 일렁였습니다. 혹시 학교 친구라도 마주칠까봐 무서웠죠. 다행히 우리 중국집은 학교와 좀 떨어져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짝사랑하듯 좋아하던 고운 여자아이의 집에 배달을 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동네에 새로 들어선 아파트로 이사 온 것입니다. 그 아파트 사람들은 종종 3,500원짜리 탕수육을 주문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철가방을 들고 그 집 아파트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얼마나 머뭇거렸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먹장 구름이 가득했던 그날의 하늘은 기억날 듯 말 듯도 합니다. 6학년이 되어 새 담임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첫날 담임선생님은 아이들의 자리를 정해주었습니다. 기억이 맞다면 아주 약간 지능이 떨어졌던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를 한쪽에 세웠습니다. 뚱뚱한 아이, 키 작은 아이, 화상 상처가 있었던 아이, 공부 좀 못하는 아이들도 함께 세웠습니다. 한쪽 분단에 모으고서는 꾀제제 분단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한 자리가 남았습니다. 선생님은 누구를 앉힐까 두리번거렸습니다. 심장이 콩콩 뛰는 소리를 듣고 나를 쳐다볼까봐 가슴에 손을 얹었을 것입니다. 누가 손을 들고 저를 가리킵니다. 선생님, 얘네 짜장면집 해요. 선생님은 웃음을 머금습니다. 오, 그래? 짱깨, 너 그리로 가서 앉아. 그리고 저는 꾀제제 분단의 분단장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책을 읽다가도 칠판에 필기를 하다가도 뜬금없이 저를 부르곤 했습니다. 어이 짱깨, 팔보채 얼마야? 양창피 얼마야? 탕수육 얼마야? 1년 내내 매일 그리 했지요. 설마 그가 공짜 탕수육 먹고 싶어 그리 했겠습니까? 상품의 시장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연구하라고 한 것이겠죠. 선생님 찾아봤고 이제 탕수육 가격 결정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경제학자가 되었다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말이죠. 네, 이게 제 에필로그였습니다. 그래서 꾀제제 분단장은 바로 이 스토리에서 나온 이제 별명이고요. 일단 이 가불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는 계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한국은 이제 공화국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의 사회지 않습니까? 자,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다 아실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죽기 싫으면 받으라고요. 받아요. 알아서 해. 한 번만 더 맡긴다는 얘기하면 죽여버릴 거야. 어떤 사건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남양유? 역시 최고의 이 청중이라니까요. 이 남양유업의 그 본점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이 대리점 주인, 자기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대리점 주인 아저씨한테 한 말입니다. 그럼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아니 선물 없어요. 선물. 라면이 짜다. 라면이 익지 않았다. 라면 다시 끓여와. 라면을 3번 다시 끓여오게 만들었던 사건 혹시 기억나세요? 그쵸, 대한항공이었나요? 저도 항공사는 모르겠네요. 그쵸, 포스코 상무. 네, 맞습니다. 이 포스코 상무가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갑질했던 거죠. 그래서 라면을 3번 끓여오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다 아실 텐데,
너 내려 비행기 못 띄워. 그쵸? 이건 이제 대한항공의 조현아 부사장. 이 조현아 부사장이 이제 갑질을 했던 그 직원 혹시 기억나세요? 이름? 네? 박창진 사무장. 네. 얘가 제가 박창진 사무장이랑 비행기에서 만나서 사진 찍은 거예요. 지난 여름에 그 오는데 시카고 비행기에서 이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뭐 한참을 얘기했어요. 한참 얘기하고 제 책도 이제 나중에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만나기 바로 직전 한 주 전에 사실 또 뉴스가 굉장히 크게 나왔었어요.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면은 이제 박찬진 사무장이잖아요. 근데 강등이 돼가지고 그냥 일반 승무원처럼 일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났었는데, 마침 제가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거죠. 그러니까 사무장인데도 그냥 승무원처럼 음식 나눠주고, 그것도 이제 일반석에서, 그 비즈니스석도 아니고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만나서 이제 사진 찍었던 거고요. 갑질공화국이라 할 만합니다. 제가 재밌는 사진을 또 그림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갑질공화국 십자가에 갑질에 이제 못 박혀 계신 거죠. 또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찾아보니까요, 직장인 갑질 어떤 갑질 당해봤나 했더니 이제 이런 식의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50% 넘는 가장 큰 비중은 이제 내일 바로 확인하게 해주세요. 직장 상사들이, 그렇죠. 특히 카톡, 그 퇴근하면서 이제 카톡 보내는 가장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다음 이제 불가능한 요구를 한다든지, 뛰어난 퀄리티의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어 주세요. 뭐 이런. 그리고 인맥 자랑하는 거, 그리고 무리한 요구하는 손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갑질하는 사람 물어봤더니 제일 많았던 사람은 역시 이제 그 직속 상사,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임원, 그리고 거래처 직원, 고객,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갑질을 당해본 사람 해보니까 10명 중에 자기가 갑질을 당해봤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9명이더라고요.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떤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데 자기가 갑질을 해봤다 라고 물어봤더니 몇 퍼센트였을 것 같으세요? 10명 중에 몇 명일 것 같으세요? 2명. 3명. 그러니까 그 사실 이 정도로 이제 자기가 사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자기들이 갑질을 우리가 다 사실은 하면서도 사는데, 자기가 갑질하는 건 인식을 못하는 거죠. 혹시 그 갑질을 직접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이건 분명히 갑질이었다, 뭐 그런 거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셔도 좋았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세요? 내가 당해본 갑질.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에 사니까, 그쵸?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겪는 이런 갑질을 겪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 저한테는 사실 아주 작은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닌데, 저희 학과에 이제 인도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시니어인 이분이 이제 그 매주도 아니고요, 그냥 비정기적으로 하는 워크숍에 제가 이번 주에 못 간다 했더니 막 복도에서 정말 불같이 화를 내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당했죠. 그 이제 그 종신 교수 심사 바로 얼마 전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야기를 제가 뭐 그 아는 다른 이제 사람한테 했더니, 그 학교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막 그 조교수 이제 임용이 됐던 사람이 막 엄청 싸웠다는 거예요. 더 큰 목소리로. 근데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용감해서 과연 싸웠을까? 이제 뭐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왜냐면은 그 사람은 사실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만약에 여기서 정말 뭐 종신교수의 심사가 안 되든 뭐 그래도 어디든 또 좋은 대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결국 갑을관계는 무엇인가 했을 때 경제학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갑을관계를 이렇게 그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떠날 자유를 가지고 있는가? 떠날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갑을관계에 놓인다는 것인데요. 힘을 가진 이가 부당하게 아랫사람을 대우하는 일들이 역사책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갑질의 역사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갑질을 하고서 툭 내뱉는 말만 조금 더 세련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억울하면 출세해라, 비꼬듯 말했지만 요즘에는 따뜻하게 말하죠. 갑질하고 나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하여튼 의뢰스러운 고백들이 진하게 공명하는 시대입니다. 왜
최근에 이렇게 갑질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 걸까요? 물론 소셜 네트워크 때문에 이제 이 갑질의 이야기가 과거보다 더 많이 유통되는 것도 있는데, 하지만 8, 90년대랑 비교하면은 확실히 지금 이 갑질의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80년 이전과 90년대 이후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바로 떠날 자유를 잃어버린 사회를 살고 있는 것이죠. 선택할 수 있는 외부 대안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요, 그 갑질에 이제 대항해서 싸웠던 교수 같은 경우는 선택 대안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뭐 아주 이해하기 쉽죠. 선택 대안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갑질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외부 대안이 이런 현저하게 줄었기 때문에 바로 갑질이 저는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래서 갑질의 문제는, 갑을 관계의 문제는 불평등의 문제랑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는 이가 직장 상사로부터 갑질을 당한다고 해보죠. 이들은 과연 중소기업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정규직 직장을 가진 이는 비정규직이 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이 1980년대까지는요, 혹시 중소기업 노동자가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의 몇 %를 받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대기업 노동자, 대기업에서 일했던 사람의 임금을 100이라고 보면 그 중에 얼마를, 중소기업에 일하면 평균, 그렇죠? 평균 이제 대기업 임금, 평균 중소기업 임금을 생각했을 때 대기업의 몇 % 정도 받았을 것 같으세요? 1980년대. 7, 80. 네? 40%? 40%요? 지금도 40%보단 조금 넘어요. 예, 예. 예, 그건 그러니까 80년대 7, 80%? 그쵸? 90%였어요. 90%.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대기업에서 갑질 당하면은 중소기업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10%도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못 살겠으면은 그냥 중소기업 가서 일해도 되는 사회였다라는 거죠. 고용 비중을 살펴봐도 1980년대는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이 54%였지만 지금은 8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지금은 그러면 몇 % 받을 것 같으세요? 중소기업 사람들이 대기업에 비해서 과거에는 90, 지금은 47%. 60이에요. 대략 60인데요. 네. 그러니까 돈은 훨씬 이렇게 적게 받지만 또 고용 비중을 살펴보면 80년대는 절반 정도의 사람이 중소기업에 다녔던 반면 지금은 80%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또 좋은 대학 나오시고 그래서 뭐 사실 지인들이 다 이름만 대면 아는 기업들에 다 다니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100대 기업이라고 해보죠. 100대 기업이 고용 비중이 혹시 몇 %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이제 100대 기업? 우리가 진짜 이름 대면 다 아는 기업들이겠죠? 10% 미만. 네, 10% 미만이에요. 4%예요. 4%.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의 이제 그 집중 문제를 얘기하면 결국 그 빼놓을 수 없는 건데 사실 전체 매출액의 비중은 뭐 3, 40%를 차지하고요. 이유는 사실 60%까지나 차지해요. 100대 기업이. 근데 고용은 사실 4%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대략 절반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비정규직은요, 평균 정규직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보시면 대기업 정규직을 100이라고 봤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그렇죠, 60에서 65 사이, 중소기업 정규직은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서 절반이네요. 50. 그러니까 대기업 비정규직보다도 중소기업 정규직이 더 적게 받는 거죠. 그리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서 35 정도 받고 있네요. 특히요, 이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그 불안감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죠. 한 직장에서 1년을 머무르지 못하는 이들의 비율이 절반을 넘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3년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몇 명 중 몇 명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이제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과연 몇 명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될까요? 2명이에요. 2명. 예, 2명. 20%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다들 대학생들이 뭐 이제 그 뭐죠? 몇 해 이제 이렇게 보내면서까지 소위 직장 재수를 하는 이유예요. 보면은 비정규직이 시작하면 정규직이 될 가능성 없죠? 비정규직의 임금은 절반밖에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사실 몇 년 뭐 미룬다 하더라도
대기업의 정규직을 잡기만 하면 뭐 한 2, 3년이면은 사실 그 손실을 복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 네, 소득 불평등과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괜찮은 외부 대안이 크게 사라진 시대입니다. 갑질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크지 않고 쉽게 다른 직장을 찾을 수 있다면 아마 썰렁한 부장 개그조차 참지 못하고 대기업 정규직 직장을 때려치울까 고민하는 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월급이 큰 폭으로 내릴지도 모르고 직장을 전전해야 하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과장의 사적인 업무 부탁과 그치지 않는 폭언, 인격 모독, 차별, 치근덕거림도 견뎌내야만 합니다. 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이제 저희가 초대 기업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이런 기업을 다니는, 그러니까 최고의 기업을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인데 삼성전자 직원의 평균 연봉 얼마 정도 될까요? 삼성전자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초봉보다는 훨씬 높겠죠. 1억입니다. 1억 현재. 현대자동차 직원의 평균 연봉 9,600. 그러니까 이 두 기업이 이제 초대 기업으로서 가장 많이 주고 있는데요. 거의 둘 다 1억이죠, 평균이. 이들도 그런데 갑질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역시 외부 대안을, 만족스러운 외부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갑질을 거부하고 직장을 떠나서 운이 좋아서 다른 대기업으로 옮긴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이 두 기업을 뺀, 초대 기업을 뺀 100대 기업의 평균 연봉은 얼마일까요? 6,700. 예.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운이 좋아서 대기업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3천만 원의 사실 연봉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 기업 다니는 사람들도 역시 비슷한 처지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외부 대안이 현저히 줄어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불관계의 문제가 경제의 하층부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터져 나오는 바로 이유입니다. 큰 기업과 작은 기업 사이에서 벌어지는 기업 간의 갑질 원인도 다르지 않는데요. 전체 중소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독립기업이 아닌 하청기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최종 생산품을요 생산해서 국내 소비자나 해외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의 상품을 원청기업 하나, 뭐 삼성이면 삼성, 현대자동차면 현대자동차 이 하나에게만 이제 위에서 이제 그 생산해서 판매하는 중소기업이 절반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럼 역시 외부 대안이 없는 기업들인 거죠. 대기업들이 이렇게 갑질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도급 상황이라면 이제 납품 단가를 후려치거나 약속한 이제 가격을 주지 않는 거죠. 납품 대금을 차일피일 이제 미룬다거나 제품 품질이 이제 또 좋지 않다고 꼬장 부리고 돈 적게 주고 기술 빼앗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바로 근본적 이유들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갑질 관계라도 괜찮아 이렇게 제가 달아봤는데 그 이유는 사실 이 괜찮아라는 말이 최근에 가장 많이 쓰이는 책 제목입니다. 괜찮아는 지금 우리 시대를 위로하는 언어이죠. 틀려도 괜찮아. 제가 몇 권 그냥 뽑아봤는데 훨씬 많아요. 여기보다. 꼴찌라도 괜찮아. 불편해도 괜찮아. 욕망해도 괜찮아. 방황해도 괜찮아. 불안해도 괜찮아. 괜찮다. 다 괜찮다. 이제 제 해석인데요. 제 해석인데 이건 사실 오늘 이야기는 뭐 다 이제 제가 책에 쓴 저만의 좀 이제 독특한 시각이긴 한데 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처세술책이 유행이 아니라 한때는 그게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괜찮아 책이 유행인 이유가 있어요. 응원의 책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마땅한 외부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대안을 제시할 수 없어요.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는. 그래서 조금 용기를 내서 내부 대안을 찾아서 살아가자라는 괜찮다라는 위로와 응원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경제학자들도 대답해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제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비록 외부 대안이 없어서 갑을 관계를 맺는다 해도 어떤 내부 대안이 갑질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도 갑을 관계라도 괜찮아 라고 대답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질문입니다. 이제 이 질문을 좀 더 생각하게 보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갑질을 할까? 왜 갑질을 도대체 할까요? 그냥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 갑질을 할까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갑질을 안 할까요? 이 갑질은요, 경제학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경제학 이론에서는 이 거래 당사자들이 가격 흥정을 벌이기는 하지만 뭐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지 않죠. 요즘 최근에 이제 경제학 책들에 자주 쓰이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은 세상의 모든 이면을 다 설명한다라고 말하길 좋아하는데, 하지만 삶의 전면에서 목격되고 있는 갑질에 대해서는 사실 경제학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학 교과서나 아니면 어떤 식의 경제학 책에도 사실 이 갑질이라는 단어는 소위 색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사실 관심이 없는 주제예요. 이런 연구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경제학자들에게 왜 갑질이 존재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렇죠?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질문인 거죠. 특히 이제 그 어려운 질문이었던 이유는 그 경제학 이론이 기본적으로 상정하는 인간상은 소위 저희가 호모 이코노미커스라고 부르는데요. 경제적 인간. 이 경제적 인간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입니다. 갑질할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죠. 하지만 최근에 이제 실험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인간의 어떤 그 의사결정과 행동을 연구하는 분야인데요. 인간의 어떤 생활을 보여주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갑질을 직접 연구한 것들은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꽤 많은 연구들이 사실 이 갑질에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들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실험들에서 나타나는 인간을 좀 살펴보면, 갑질하는 인간, 갑질에 분노하는 인간, 갑질이 벌어지는 상황에 참견하는 인간, 참견하는 인간,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아주 간단한 실험인데요. 독재자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아주 오랫동안 믿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봤더니 사실 인간이 이기적이지만은 않잖아요. 이타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이타심을 과연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개발해낸 실험이에요. 정말 간단해요. 뭐냐면은 이제 두 사람이 있고요. 두 사람이 이제 실험에 참가하면은 그냥 제가 편의상 한 사람을 갑, 한 사람을 을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사실 독재자예요. 갑에게 그 100달러 정도의 돈을 줘요. 10달러라고 하죠. 10달러의 돈을 보통 실험에서 10달러로 많이 하거든요. 10달러를 주고요. 이 갑에게 이제 10달러 중에 얼마를 을에게 나눠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을은 존재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독재자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그냥 얼마만큼 주고 싶다라고 결정하면 그냥 실험이 끝나는, 게임이 끝나는 아주 허무한 게임입니다. 근데 거기 사실 그게 이 실험의 포인트예요. 왜냐면은 을이 어떤 식의 전략적 행동을 할 수 있으면 사실 갑이 얼마를 주기로 했을 때 그게 정말 순수한 이타심에서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조금 이따가 변형된 형태의 실험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 단순한 형태에서는 진짜 이타심에서만 비롯돼야지 돈을 지을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독재자 실험입니다. 이때 보통은 컴퓨터 단말기에서 실험을 하고요. 상대방이 누군지도 몰라요. 상대방의 얼굴도 볼 수 없고요. 상대방의 이름도 모르고 뭐 인종, 성별 아무것도 몰라요. 누군지를 아예 몰라요. 그냥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 네. 얼마를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 실험에. 만약에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10달러 중에 얼마 정도 주고 나올 것 같으세요? 5달러. 네. 3불, 네, 3불. 이게 사실 이 실험에서 또 아주 중요한 게 실험자가 보느냐 안 보느냐가 또 매우 중요해요. 당연히 실험자가 본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의 행동이 아주 달라지거든요. 이 미묘한 차이가 사람들의 행동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남이 하면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하면 많이 줄 거라고 다들 대답을 하거든요. 남이 하면 평균적으로 이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의 몇 퍼센트가 뭐 적어도 얼마라도 줬을까요? 몇 퍼센트가 주고 아예 안 준 사람은 몇 퍼센트일까요? 이게 뭐 다양한 나라, 그러니까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그쵸? 다양한 성별, 그리고 다양한 나이대 다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한 실험이에요. 논문이 수백 편이에요. 이 독재자 게임 하나 갖고만도. 그런데 놀랍게도 재밌는 거는 그 모든 차이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을 아주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죠. 아주 그 근본적인. 네.
그게 이제 성별이나 나이나 문화나 뭐 이런 거에 별로 기반하지 않는? 대충 몇 %가 아예 안 줬을까요? 그냥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네. 40%가 안 줘요. 40%가. 그러니까 60%는 줍니다. 얼마라도.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뭐 수업에서 얘기할 때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걸 해석을 그냥 굳이 해보자면,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냥 해보자면 아카데믹한 해석은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도 뭐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들을 이제 다 10명 정도 떠올려 보시면, 랜덤하게 떠올려 보시면 6명 정도는 줄만한 사람, 4명 정도는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입 닦을 사람, 뭐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60%의 사람들은 주는데 60%에 주는 사람들의 평균 X는 얼마일까요? 10달러 중에 몇 퍼센트 정도, 몇 달러 정도 평균 줬을까요? 2불? 오, 정확하게 맞히셨습니다. 네. 네. 아, 여기 있네. 아, 이런 답이 있네. 아, 이걸 제가 감췄어야 되는데. 세상이 삭막하다고 탄식할 때도 있지만 아직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고 웃음 지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의미를 이 실험에서 저는 사실 의미를 찾곤 하는데요. 60%의 사람들과 40%의 사람들 얼굴을 제가 떠올려 봅니다. 저도 60% 정도는 좋은 사람들로 분류하고, 하지만 이들이 항상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20% 정도 주기만 하지만 항상 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저희가 또 변덕을 잘 부립니까? 그래서 이 독재자 게임을 살짝 바꿔보았는데요. 연구자들이 여기서는 이제 을에게 5달러를 줘요. 그러니까 갑에게 10달러 주고요. 을에게 5달러를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갑에게 10달러 중에 이제 하나가 또 다른데 10달러 중에 얼마를 줄 수 있고요. 아주 중요하게 다른 건 이제 뭐냐면은 남이 갖고 있는 5달러 중에 얼마를 마음껏 뺏어올 수도 있어요. 네. 안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독재자 게임을 통해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렇게 인간이 다 이기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틀렸다. 인간이 이타적인 면도 분명히 있다. 이런 상황에서마저 60%의 사람들은 20% 주니까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실험을 해가지고 또 혜성처럼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5달러 주고 이제 했는데 이제 뺏어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인간이 앞서처럼 그냥 조금 이타적인 모습이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뭐 안 주고 말든지, 그쵸? 5달러 상대방도 있으니까. 예상하시겠지만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빼앗습니다. 1달러를 빼앗는 1달러를 빼앗을 수 있는 상황과 5달러 중에서 원하는 만큼을 빼앗을 수 있는 상황을 둘로 나눠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1달러만 빼앗을 수 있을 때는 35%의 사람들이 빼앗고요. 그리고 갑의 20% 정도는 20% 정도가 빼앗는 결정을 하고요. 5달러 중 원하는 대로 마음껏 빼앗는 실험을 했을 때는 10% 정도의 값들만 돈을 여전히 조금 주고요. 40%의 사람들은 5달러를 모두 빼앗고 10%는 4.5달러를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사실상 거의 다 빼앗는 결정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는 그래도 60%의 사람들은 이타적이야. 어느 정도 이타심이 있어. 이렇게 했는데 조금만 상황을 바꿨더니 이 사람들이 안 주는 게 아니라 아예 빼앗는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재밌죠? 그러니까 이타적인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이 경제학자들은 이런 행동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합니다. 이 첫 번째는요, 프레임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는 인지적 편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은 주어진 사회적 규범과 규칙에 순응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사람들은 도덕적 준거점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는 심리적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즉 갑질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두 실험을 통해서 보면은 이 세 가지가 이제 뒤섞여 있는 거죠. 즉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갑질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사람들이 그냥 이타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갑질을 할 수 있는, 즉 빼앗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은 평소에는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사람들도 도덕적 준거점이 바뀌는 거죠. 내가 빼앗아도 되는구나 라는 상황이 돼버리면 갑질해도 되는구나 라면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배우자인 이들도 갑을 관계로 이루어진 환경에서는 달리 행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꾸벅꾸벅 인사를 받는 자리인 직장 상사, 매장의 소비자, 한국 항공사의 승객의 위치에 서면 갑처럼 행동하는 것을 당연하다 여기기 쉽습니다. 갑질에 따른 죄책감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갑질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이제 이 독재자 게임의 또 여러 가지 이제 변형 형태를 보면서 제가 생각할 땐 갑질을 막을 수 있는 어떤 힌트도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갑을관계라는 실타래를 칼로 자르는 듯한 화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실마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최후통첩 게임이라고 또 아주 유명한 게임인데요. 그 독재자 게임의 또 다른 변형 형태입니다. 이제 을에게 한 가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주는데 무엇이냐면 갑의 결정을 거절할 수 있는 거부권입니다. 특히 갑의 결정을 거부하면요, 갑도 한 푼도 가질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갑이 예를 들어 앞서처럼 2달러를 줬어요. 근데 만약에 을이 딱 거절을 해버려요. 그럼 갑도 한 푼도 못 받고 을도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그쵸? 일종의 갑을 처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처벌이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죠. 그쵸? 자기도 포기를 해야지만 그 처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평소 경제학자들이 믿던 대로 을이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면 아무리 적은 돈을 제시받아도 어떻게 해야 되죠? 1달러를 제시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가져야죠. 안 받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쵸? 하지만 만약에 갑을 이제 이게 불공평해서 처벌하고 싶으면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일반적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제 대다수의 갑들이 어떻게 나눠 갔을 것 같으세요? 어느 정도 줄 것 같으세요? 50대. 50대 50.